세 명이서 같이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 동반 자살을. 네. 혼자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한 피고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살은 미수에 그쳤는데 한 사람은 의식 불명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며칠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2명만 이제 기소돼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단한 기록이 올라왔는데 공소장만 읽어보는데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피고인들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면 집행유예로도 석방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바로 자살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이게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피고인들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가 보호관찰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불우한 유년기 또 아버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의지할 사람은 그 여동생하고 엄마뿐이었는데 근데 여동생은 또 일찍 결혼해서 출가해서 또 여동생한테 의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 경우의 얘기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뭐 전깃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저한테 온 사건이었는데 어떻게든 저는 법정에서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어떤 얘기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구속된 피고인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영치되는 금액이 얼마 있느냐,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그때 7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이 좀 멀었거든요, 울산에서. 그래서 사비는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돈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을 책에 끼워서 줬습니다. 주면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건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어떤 나쁜 선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조카가 3살이거든요. 동생 집으로 여동생 집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조카한테 선물 좀 사서 들고 가라 사비하고 그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그 판사님이 청년 두 분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자면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덜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이렇게 들어도 참 뭉클한데 그 재판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재판 그날 구속된 피고인이 풀리는 날 바로 그날 당일에 여동생 집으로 전화를 제가 그랬더니만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쪽 그 여동생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재판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날 뭐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또 계속 궁금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보호관찰소에 그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는지 정신과 치료를 제가 부과를 했었거든요. 심리 치료 같은 거. 근데 물어보니까 치료 잘 받고 있고
새로 일하는 것도 더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1년쯤 지나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분이 그때 그 판결 뉴스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방송에 댓글을 다셨던 거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댓글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지금 피고인이 그 당시에 재판 얘기를 하고 뭐 저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남기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참 지난 2019년이죠. 생활고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먼저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한 부모에게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이 알려졌는데 어린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숨지고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그 판결문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해된 아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동반 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다. 아이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는 피살이다. 법의 언어로 말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살인이다. 살해 후 자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다. 참담한 심정으로 애통하게 숨져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른다. 이 이름이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명백한 살인이구나.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저희는 뭐 예전부터 쓰지 않습니다. 이 동반자살이 아니고 머더 수어사이드라 그래서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아이를 죽이고 자살하는 케이스다라고 쓰는데 동반자살이라는 거는 아이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깔려 있는 용어라서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판결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거고. 근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고 해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보는 학대에서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도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궁핍하게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눌 수 있어서 후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중벌에 처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중벌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석방할 수도 없고 한 그런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어서 이 지금 했던 이 사건은 장애 아동을 둔 아이의 엄마였는데 정말 열심히 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값을 따지면 아이를 죽이는 죄는 뭐 징역 10년, 20년이 돼도 부족함이 없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제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 사회가 져야 될 비난의 몫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해서 죽는 아이들 혹은 같이 자살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적어도 애들 목숨 정도는 지켜줘야 그게 제대로 된 국가고 사회고 진짜. 또 제대로 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고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인 부모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그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박 건조 현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4명이가 죽었습니다. 사망했는 사건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큰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몇 년 전에도 전력이 계속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 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측을 설득해서 제가 직권으로 그 현장에 나갔었죠. 나갔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불도 잘 안 들어오지 않고요. 근데 뭐 용접하는 옆에서 용접하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가 걸무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사망한 장소에 가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죠. 사망했을 당시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생각으로 판결을 썼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이 싼 하청업체들한테 가장 위험한 일들을 위험하고 단순한 일들을 맡깁니다. 맡기죠.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는 또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들한테 그 사건들을 맡기죠. 제일 위험한 사건을 제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무한 지 하루 만에 산재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한 사람들이 제일 값이 싸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이 경제적인 그 비용으로 좌우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아버지나 아들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뭐 떨어지고 뭐 끼이고 뭐 잘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 당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약해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1,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4명이나 죽는데 제 사건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죠. 네. 산재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 뭐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명 안전 네트워크라 그래서 거기 공동 대표를 맡으시면서 계속 산재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김훈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떨어지고 끼이고 그 죽는 그 근로자들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뭐 재벌의 아들이고 힘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산재가 계속 과연 발생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지적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구도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현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도 심각합니다. 진짜. 형사 판결의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써보자.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는 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가 그런 판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판사님 박수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또 판사님이 계시다라는 게 저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참 뿌듯하고. 예. 판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 네네.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하는 그 글의 형식이죠. 저한테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감성팔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고 어디 판결에 수필을 쓰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쓰면서 했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무슨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설이 오르면 판사직은 뭐 그냥 접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결과가 저로서도 뭐 참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 오늘 판사님이시니까 자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셉이 한번 드려볼까요? 나를 가장 똑바로 서게 하는 건 이것이다. 염치다. 염치다. 왜 염치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의나 뭐 선 같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의나 선을 추구하다가 대부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법 공부를 한 지가 한 30년 넘었고 매주 정의가 뭔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가 정의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보라고 하면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정의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나 선을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냉소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 선이 어디 있어? 악은 어디 있어? 이렇게 냉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나 불의의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그런 길인지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염치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염치 있게 사느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사느냐. 그러면 좀 더 정의롭고 선에 가까운 삶을 산다. 또는 뭐 비슷한 것들, 공감도 될 수 있고, 뭐 배려도 될 수 있고, 혹은 작은 예의나 매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라면은 좀 정의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 내가 조금 지금 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염치다. 염치라고 염치. 생각합니다. 염치.